인간의 몸은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큰 증상이 몸 밖으로 발현되기 전에는 늘 몸 어딘가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상 징후를 잘 확인하여 미리 대비한다면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이라는 단어보다 중풍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질환 사망원인 1위이자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망원인 1위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생존한다고 해도 신체 마비나 언어 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만큼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평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뇌졸중 전조 증상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읽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물론 뇌졸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뇌박사 박주홍의 뇌졸중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저자 소개 간단하게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치매 중풍의 명의였던 조보를 비롯해 집안 대대로 7대째 한의학 가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연소 임상교수가 된 이후 줄곧 뇌심혈관계 난치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 예방의학 분야를 연구하고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에 치매, 심신의학, 암의학, 혈액학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적 지식과 다양한 학문적 교류, 선진의학의 도입을 통해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난치성 뇌질환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토대로 국내 최초로 마음과 뇌와 몸을 함께 아우르는 소울 하버드 333 통합치료를 개발하여 국내 의료계와 언론 매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지속적으로 임상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국내외의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의학 자문 및 뇌질환 주치의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 책에는 뇌졸중이 어떤 병인지, 뇌졸중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뇌졸중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요. 내용이 방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은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등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들로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7가지 식품,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식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박사 박주홍의 뇌졸중 이야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뇌졸중 이해하기. 치매 파킨슨병과 더불어 3대 뇌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은 우리나라 6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세계 성인 사망원인 1, 2위를 다투는 질환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허혈성 심장병이며 2위가 뇌졸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하는 질병이다. 또 매년 1,50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며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인간의 뇌는 뇌동맥을 통해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가 손상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언급했다고 알려졌지만 뇌졸중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신의 부검을 통해 뇌 혈류를 공급하는 주된 혈관이 경동맥과 척추 동맥임을 알았으며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뇌졸중의 중요성 역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도 1년 동안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약 61만 3,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신경과 학회에 따르면 연간 뇌졸중 환자의 수는 2015년 약 17만 명에서 2020년 약 21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중 매년 2만 명에서 3만여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30년에는 약 30만 명, 2040년에는 약 40만 명까지 매년 1만 명씩 뇌졸중 환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겪는 주 연령대는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유는 유전과 더불어 음주, 흡연, 식습관,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 전반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일 확률이 높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이 젊은이들과 깊은 연관성을 보일 수 있다. 뇌졸중은 성인의 후천적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약 5.1%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중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인이며 그 주된 원인은 질병이고 그 질병 중 20% 이상이 뇌졸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뇌졸중은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이다. 뇌졸중은 치매와 함께 건강한 사람들도 평소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질병 중 하나이다.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지만 걸리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뇌졸중. 뇌졸중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전에 먼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뇌졸중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듯하다.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혹은 이를 줄여서 풍이라고 지칭한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뇌졸중이라는 단어보다 중풍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이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과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뇌졸중은 각 학문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중풍이 뇌졸중이 나타내는 다양한 증상들, 즉 복합증후군을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개념이므로 어떻게 이해하든 일반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한의학에서 중풍의 증상은 태풍과 같은 바람에 맞은 형태이며 뇌졸중은 뇌가 갑자기 적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갑자기 쓰러져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반신불수가 되는 등의 고통스러운 장애가 마치 자연계의 거센 태풍처럼 큰 바람을 맞아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현재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에 기반을 두어 화, 담, 허에 집중한다. 이 세 가지를 중풍의 발생 및 진행 과정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중풍을 예방 치료하려고 한다. 물론 환자마다 주된 원인들이 다를 수 있기에 명확한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중풍은 완전한 원상 회복으로의 치료가 상당히 어려우며 후유증도 늘 고려해야 한다. 화는 화열이라고 한다.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화병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우라 증세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지나친 스트레스와 신경 과민으로 인해서 발생한 열이 위로 상승하여 뇌 혈관뿐만 아니라 가슴, 등, 명치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신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인 부신에서 급성 스트레스의 반응에 분비되는 물질인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분비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담은 체액이 병적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화열에서 언급했던 급성 스트레스 증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수분의 저류가 발생하면서 습담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몸속 수분의 진액이 정체되어 혈액순환의 저하로 이어져 뇌 혈관의 순환을 막는 것이다. 또한 담이 몸 안에 있으면 먹는 양과는 상관없이 잘 붓고 살이 잘 찌면서도 붓기와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허는 피로하고 원기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허증이라고도 부른다. 만약 우리의 몸속에 허증이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 활력 저하, 무력감 등을 포함해 몸의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 노년층에서 중풍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몸의 면역력과 질환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리키는 원기가 떨어지는, 즉 허증 상태가 접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허증에 빠지면 혈색이 없어지고 어지러우며 눈이 피로하여 불면증 경향을 자주 보인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가슴과 머리에 답답함과 통증이 찾아오면서 숨이 짧아지고 약해진다. 심할 경우 혼절도 경험하게 된다.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힘으로써 혈관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뇌경색과 일과성 허혈 발작 모두 일컫는 말이다. 먼저 뇌조직이 손상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뇌경색이라고 말한다. 이때 뇌경색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에 해당한다. 그 다음 뇌연류 감소에 의해 뇌기능에 어떠한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일정 이상의 뇌혈류가 재공급되어 뇌조직의 괴사 없이 뇌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일괄성 허혈 발작이라고 한다. 허혈성 뇌졸중은 크게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구분하여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뇌혈전증은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뇌혈류가 차단될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 여기서 동맥경화란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막히는 현상을 말한다. 경화부의 궤양, 부종, 출혈 등으로 인해 혈류가 느려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여겨질 뿐 아직까지 동맥경화로 혈전이 생기는 메커니즘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뇌혈관의 변화는 중뇌동맥의 혈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그 다음 전대뇌동맥, 후대뇌동맥 순으로 일어났다. 또한 60세 이상의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두통, 현기증뿐만 아니라 편측 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조기 증상을 보이는 편이다. 뇌혈전증의 주요 특징으로는 갑자기 발생해도 질환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며 마비의 발현도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아주 가끔 뇌혈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뇌출혈과 달리 하루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편이다. 뇌색전증은 심장부동맥, 심부전 등과 같이 심장에서 혈관 내 응고물인 혈전이 생성되어 뇌로 향하는 혈관을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며 간혹 지방 또는 종양세포 등이 막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혈액 응고는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혈관 내에서 발생하는 혈액 응고는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수도관에 아주 큰 돌이 끼어있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이 경우 돌과 하수도관 사이로 물이 비집고 흘러나올 수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어 비집고 흘러나올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심한 경우 오히려 역류해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몸의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색전은 주로 중대뇌동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이한 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의 합병증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뇌색전증은 뇌출혈에 비해 사망률이 낮다고 알려졌으나 갑자기 발작을 시작하여 단 1분 이내에 증세가 심화되기도 하며 심할 경우 심장병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한편 혈액순환 장애 정도에 따라 완전 허혈과 부분 허혈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완전 허혈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말한다.
하수도관에 끼인 큰 돌로 인해 물 한 줄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때 뇌가 손상되는 현상을 뇌경색이라고 한다. 그 다음 부분 허혈은 완전 허혈보다 빠르게 뇌혈류를 복원시켜주면 뇌세포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뇌경색이 한번 발생한 부위는 그 기능을 되살릴 수 없지만 부분 허혈로 인한 손상은 차후 기능을 회복할 여지를 둔다.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은 어떤 이유로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뇌 안에 피가 고여 발생하는 뇌 손상을 말한다. 보통 뇌혈관이 출혈을 일으키면 해당 부위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데 그로 인해 뇌신경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혈액이 뇌 속에 고이면서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된다. 앞서 허혈성 뇌졸중이 하수도관에 큰 돌이 끼어있는 상태였다면 출혈성 뇌졸중은 하수도관이 겨울철 내내 꽝꽝 얼어있다가 서서히 녹는 게 아닌 갑자기 펑하고 터지는 상태로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출혈성 뇌졸중의 대표 질환으로는 뇌출혈이 있으며 뇌출혈은 크게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로 나눌 수 있다. 우리의 몸은 뇌졸중 신호를 미리 보낸다. 인간의 몸은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큰 증상이 몸 밖으로 발현되기 전에는 늘 몸 어딘가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상 징후를 잘 확인하여 미리 대비한다면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문제는 그 징후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게 만들 정도로 눈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정말 사소하다고 할 정도로 미약한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단순 재채기에 매번 독감을 신경 쓰며 살 수 없듯이 오히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이다. 뇌졸중에도 전조 증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전조 증상조차 없는 것이 우리 몸에는 가장 좋은 일이지만 만약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대비를 하면 된다. 그런데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그렇듯 이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사소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한 예로 단순히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으로 이어진다고 여길 수는 없다. 일이 너무 바빠서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두통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매번 뇌졸중을 의심하며 병원을 찾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전조 증상이 보인다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뇌졸중은 단순히 한 가지 증상이 발현한 뒤에 이어서 오지 않는다. 사소한 증상들일지라도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 뇌졸중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방공공보건평가단에서 제시한 중풍자가 진단표를 체크해 보길 권한다.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한 후 항목별 점수를 더하면 된다. 이때 점수 합계가 50점 미만이면 건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다만 20점 이상 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총 점수가 낮게 나왔어도 미리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50에서 70점 사이의 점수일 경우에도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체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중풍 자가진단 측정표 1. 몸이 뚱뚱한 편이다. 5점 2. 흡연을 한다. 5점 3. 음주를 즐긴다. 5점 4.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5점 5. 운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10점 6.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10점 7. 혈압이 높은 편이다. 20점 8. 당뇨병이 있다. 20점 9. 심장 질환이 있다. 20점 10. 갑자기 손 감각이 둔해진 적이 있다. 20점 11. 가족 중 중풍 환자가 있었다. 25점 12. 갑자기 반쪽 눈이 침침해진 적이 있다. 25점 13. 갑자기 반쪽 몸에 힘이 빠진다. 30점
14.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운 적이 있다. 30점. 15. 채식보다 육류를 즐긴다. 5점. 16. 커피와 인스턴트 음식을 즐긴다. 5점. 17. 피로를 자주 느낀다. 5점. 18. 양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다. 5점. 19. 성격이 급한 편이다. 10점. 20. 변비가 있다. 10점. 21.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20점. 22. 동맥 경화증이 있다. 20점. 23. 몸 한쪽이 갑자기 저린 적이 있다. 20점. 24. 피부나 근육이 당기는 듯하다. 20점. 25.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25점. 26.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 25점. 27. 갑자기 발음이 어둔해진 적이 있다. 30점. 28.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우는 듯하다. 30점. 뇌졸중 전조 증상 파헤치기. 뇌졸중의 대표 전조 증상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없고 저려오는 것이다. 또 갑자기 심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서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다. 실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했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서 뇌졸중을 알아차리기란 쉽지가 않다. 미국 학계에서는 FAST라는 문자를 활용하여 뇌졸중의 증상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뇌졸중은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인데 FAST, PAST는 뇌졸중 증상을 바로 인지하여 빨리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인 페이스, 한쪽 얼굴의 마비, 암,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 스피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눌해지는 언어 장애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타임, 골든타임, 시간을 다투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뇌졸중 자가진단법 패스트 법칙. 페이스, 한쪽 얼굴이 떨리고 마비된다. 암, 팔다리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진다. S, 스피치,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 타임,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119로 전화한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관련하여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분리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허혈성 뇌졸중의 대표 증상으로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시각장애, 구음장애 등이 있다. 다만 폐색된 혈관이 뇌 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먼저 편측마비란 몸의 한쪽 부위의 근력 저하가 발생하여 운동장애가 일어나는 증상을 말한다. 특별한 통증 없이 한쪽 팔, 다리에 마비가 발생하며 얼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그 결과 수저나 컵을 손에 제대로 쥐지 못하여 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 그 다음 의식장애는 누군가 자신을 깨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불러도 눈을 잘 뜨지 못하며 외부 자극에 의해 눈을 뜨기는 하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인지불능증으로 감각정보 해석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실인증을 겪게 된다. 실인증은 하나 이상의 감각 기능을 사용하여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장애를 말한다. 그 다음 증상인 언어장애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에 대한 답을 아예 못하기도 하는 증상을 말한다. 또 말을 하더라도 유창하게 이어지지 않고 더듬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실어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글을 못 읽거나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알아볼 시각장애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대뇌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후두엽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반대쪽 시야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마지막 발음장애를 뜻하는 구음장애는 말을 하려고 해도 혀,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되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간혹 음식을 삼킬 때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출혈성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어지럼증, 두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주저앉을 정도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우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진다.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지럼증이 동반된 보행장애가 심화되면 몸의 한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출혈의 양에 따라서도 증상이 달라지는데 출혈의 양이 적으면 실신하는 일은 없지만 손발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입이 돌아가기도 한다. 반대로 출혈의 양이 많으면 꼬집거나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두통은 뇌출혈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다. 다만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두통은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경우 단순 뻐근함과 지끈거림 정도의 두통이 아닌 평소보다 몇 배나 심한 두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증상이 심화되기 며칠 전부터 두통, 구토, 어지럼증, 일시적 반신마비, 언어 및 시야장애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출혈이 가벼우면 의식장애 없이 심한 두통만을 호소하지만 출혈이 심하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약 망치로 머리를 직접 맞은 것처럼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강도의 두통이라면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주막하 출혈은 두통 외에도 사물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와 윗 눈꺼풀이 늘어지는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련과 같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뇌졸중의 진실과 오해. 나이와 유전은 뇌졸중과 상관 있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뇌졸중을 포함한 치매, 파킨슨병 등 주요 뇌질환들은 노년층에만 해당된다고 여겼다. 즉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중장년층에 속하지 않는 20, 30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을수록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맞다.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환자일수록 진료 인원수가 많으며 이는 총 진료 인원의 약 78%에 해당한다. 다른 조사에서는 70대가 50대에 비해 뇌졸중 발병 빈도가 4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뇌졸중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걸리는 질환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뇌졸중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뇌졸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상대적인 개념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평균 나이의 범주가 60대 이상에서 40, 50대 중장년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며 뇌졸중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겼던 20, 30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 30대가 아직 빨간불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노란불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1995년과 2012년 사이 뇌졸중 인구는 18세에서 44세 사이 남성에게서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뇌졸중 환자의 약 10%가 50세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필자에게 오는 환자 중에서 20, 30대도 적지 않다. 50세 이하의 환자 사이에서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로 흡연과 비만을 들 수 있다. 70세 이상 뇌졸중 환자들의 주된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과는 조금은 다른 요인이다. 흡연과 비만은 뇌졸중을 불러오는 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5세 미만 남성의 경우 뇌졸중 발생에 흡연의 기여 위험도가 무려 45%로 나타났다. 기여 위험도가 45%라는 것은 45세 미만 남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45명은 뇌졸중의 발병 원인이 흡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상의 식습관 및 운동습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비만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뇌졸중을 불러오는 주된 위험 요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젊어도 흡연과 비만 요인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사람이 흡연, 비만 요인에 속한다면 어떨까?
결론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가족력이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족 중에 뇌졸중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도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1, 2촌 내에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뇌졸중 증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크며 재발률도 높아진다. 왜 남자가 더 뇌졸중에 많이 걸리나요? 통계상 뇌졸중은 여성 환자보다 남성 환자가 더 많다.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전체 인구의 1.8%가 뇌졸중을 진단받았는데 그중 남성의 발병률이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뇌졸중을 유발하는 대표 요인인 고혈압, 흡연, 과음 등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흡연과 음주의 양과 빈도가 더 많으면서 잦은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고혈압의 경우 65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지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물론 고혈압, 당뇨, 흡연, 과음 등 고위험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졸중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별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남성이 여성보다 뇌졸중을 많이 겪는 이유로 유전자를 들기도 한다. 실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뇌졸중이 발병할 위험이 크며 사망할 위험도 더욱 높다. 연구자들이 밝힌 유전자의 영향으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든다. 에스트로겐은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뇌졸중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남성의 경우 뇌 손상이나 부상에 쉽게 노출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여성의 뇌졸중은 남성보다 발병률이 낮을 뿐 사망률은 더 높다는 것이다. 즉 여성이 뇌졸중에 걸리면 남성보다 뇌졸중에 대응하는 게 더 취약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는 10명 중 6명은 여성이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뇌졸중은 여성 사망 원인의 3번째에 해당하며 2050년까지 여성 뇌졸중 사망률은 남성보다 3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한 원인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흡연, 음주의 증가와 더불어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아스피린은 믿고 먹어도 되나요?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한약과 함께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 바로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은 일상에서 두통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두통약 중 하나인 만큼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워낙 많이 판매되다 보니 일반 의약품 수입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아스피린의 효과는 심혈관계 질환 및 뇌경색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는 연구는 꽤 많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뇌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평소 적절한 양의 아스피린을 꾸준하게 복용해온 사람은 뇌경색이 생기더라도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 뇌경색의 크기가 작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뇌졸중 발생 위험을 19% 감소시키고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을 약 50% 정도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뇌졸중을 겪은 사람이 아스피린을 제대로 복용하면 뇌졸중이 재발하거나 재발 후 사망하는 확률을 4분의 3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좋은 아스피린의 효과 덕분에 담당 주치의에게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복용하는 사람이 꽤 있다. 필자에게 방문한 한 환자는 필자에게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말 없이 무려 3개월 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처럼 효과가 좋아 보이는 아스피린을 뇌졸중과 관련한 환자 모두에게 권장하진 않는다. 그 중에서 소아성 궤양 환자, 천식이 있는 환자, 혈우병 환자, 심장 기능 부정 환자 등에게는 아스피린 투여를 아예 배제한다. 특히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아스피린 복용 시 위장 출혈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스피린은 출혈이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 부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2019년 의학학술지 자마에 실린 아스피린 연구 관련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11% 높았지만 심각한 출혈의 발생률도 1.43배로 높았다.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야기다. 즉 아스피린의 이점은 조금 있었지만 위험 요인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아스피린을 과다 복용하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 호흡곤란, 위장 질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뇌박사 박주홍의 뇌졸중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뇌졸중은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뇌졸중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뇌졸중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